자, 변동금리 보겠습니다. 자, 책은 79페이지.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고정금리 제도 했는데요. 고정금리 제도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가 불리한 제도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이자율을 못 바꾸니까 자기들이 불리하거든, 대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린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변동금리는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예상인플레이율을 더했잖아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변동금리는 물가가 변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물가가 변했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가상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물가는 어디에다 반영을 할까요? 물가 변동은 여기에다 반영해요. 물가를 어디다 반영한다고요? 기준금리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뭐 발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CD금리, 코픽스금리를 사용해요. CD금리, 코픽스금리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CD금리, 코픽스금리 이 말이 나오면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CD금리, 코픽스금리라는 말이 나오면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고정금리에서는 CD금리니 코픽스금리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변동을 어디다 반영한다고요? 기준금리에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 어디에? 기준금리에. 물가 변동을 기준금리에 반영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는 차입자들마다 다르게 적용할까요? 똑같이 적용할까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기준금리는 똑같다고. 그럼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다. 그럼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은행들은 이익을 남기지 못해요.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한 항상 나와가지고, 오늘도 저녁에 뭐 있죠. 새벽 4시에, 내일 새벽 4시에. 미국 연방준비이사의 파월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를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4시에 발표합니다. 또 올릴 겁니다, 애들이. 그럼 이거 우리나라 또 올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낮죠? 미국이 높거든, 기준금리가.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요. 기준금리는요. 자, 그럼 은행들은 기준금리 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은행의 이익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면 가상금리를 통해서 은행은 마진을 남겨요. 마진이 뭔지 아시죠? 마진 이익. 그래서 가상금리는 마진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이 가상금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익을 남기냐면 차입자, 연체실적,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거는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가상금리가 낮고요. 신용이나 연체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가상금리가 높아요. 은행은 저기서 이익을 남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준금리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기준금리는 변할까요? 그래, 조금 전에 오늘 또 올릴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기준금리는 변한다고요. 변한다.
하지만 이 가상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고정이에요. 계약기간 동안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변동금리에서는 이걸 일단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요. 변동금리의 특징이에요. 변동금리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고정금리하고 이제 비교인데요. 요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 저것도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대출 초반에 또는 대출을 발생할 때, 대출 발생 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고정금리가 더 이자가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더 높을까요? 응? 고정금리가 높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고정금리는 한 번 정하면 못 바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은행이 불리하니까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고정금리가 더 높다. 시험에 당연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돈을 못 갚을 위험이죠. 그러면 돈을 못 갚을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고정금리는 채무 불이행이 잘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상치 못한 대비를 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금리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냥 매달 내는 이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그걸 못 갚을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는 지금 딱 봐봐.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 물가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자율을 바꾸는 기간을 이자율 조정 주기라 그래. 만약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마다 이자율을 바꿀 수 있어. 이런 거를. 아까 제가 가상금리는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6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그 사람 신용을 조사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변한다 그랬잖아. 기준금리도 조정 주기가 있다 이 말이야.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은 게 은행이 유리할까요? 긴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 시험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 차입자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은행이라 그랬습니다. 대출자 유리. 시험에 뭐 참 잘 내는 내용들이죠. 이 세 개는. 이걸 기억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인 거예요. 대출자가 유리하죠. 이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차입자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변동금리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우고, 좀 지워도 됩니까? 다, 예. 여기다만 하죠. 공간이 조금 부족하려나? 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시면 자금의 상환 방법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저당의 상환 방법 보통 이렇게 많이 내죠.
저당의 상환 방법. 여러분, 저당이 뭡니까? 저당이 뭘 얘기할까요? 저당이나 말은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걸 저당이라 그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저당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왜 제공하겠어요? 뭐 돈 빌리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말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러면 저당 나오면 부채금융이죠. 돈 빌리니까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거는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갚는 방법 이 뜻이겠다, 그죠? 그렇죠. 자,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시험에 내요. 그냥 시험에 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그냥 낸다고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하다고요. 자,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이에요. 이 최정식 상환을 점정식 상환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당의 상환 방법 그러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저당의 상환 방법 뭐뭐 있다고요? 원금 균등 또요. 원리금 균등 또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상환 방법은 어떤 식으로 돈을 갚아가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돈을 갚아가는지.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자, 차입자가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빌렸어요. 대출 원금 1억 원. 2022년 1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2022년 1월 1일 날. 자, 대출 만기는요. 대출 만기는 제가 그냥 10년 이렇게 할게요. 10년. 자, 두 번째. 대출 이자율. 이자율 그냥 제가 편의상 10%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10%. 자, 그리고 돈을 갚는 방법은 연말에 한 번씩 갚아요. 1년에 한 번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되면 한 번씩 갚겠다는 거예요. 자, 돈을 갚을 때 원리금 납부 방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입자는 1년에 돈을 한 번 갚는데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갚아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상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차입자는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뭐도 갚는다? 이자도 갚아야 된다고요. 이 두 개 다 갚아야지.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원리금. 그렇죠. 원리금. 이게 부채 서비스가 아닙니까? 원리금. 그러니까 은행에는 원리금을 납부한다고요. 이걸 납부해요. 은행에 내는 돈은 원리금이야. 이걸 낼 거야. 1년에 한 번씩 갚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 1회차 언제 갚겠습니까? 이 사람 2022년 12월 31일 날 돈 갚으러 와야 되겠죠.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2회차는 언제 갚을까요? 2023년 12월 30일 날 갚겠지. 그리고 뭐 3회차도 뭐 2024년 12월 30일 날 갚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을 갚겠다는 거죠. 10년 만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지금?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이름이 원금균등 상환이에요. 원금균등 뜻이 뭐예요? 원금? 뭐를 똑같이 나눠? 그렇지.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원금이 얼만데요? 대출 원금이? 1억이죠. 그럼 1억을 똑같이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1억을 똑같이 나누면 얼마씩 돼요? 10년이니까 1,000만 원 되겠지. 맞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래서 원금을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10번을 갚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원금 1억을 갚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원금만 갚아야 돼? 이자도 갚아야 돼? 이자도 갚아야지.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자야, 이자. 자, 여러분 이자는요. 이자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맞아요, 저 말이? 저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저렇게 안 되겠어요. 이자라는 거 내가 적어준 대로만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본인도. 자, 이자는 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 이제 돈을 갚아가잖아요. 그럼 이자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남아있는 돈에다가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갚고 나서 남아있는 돈에다가 이자를 내야지. 갚은 돈에다 이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식이 된다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럼 질문. 1회차 이자는 얼마일까요? 1회차 이자. 얼마야? 얼마야, 이자? 1회차 이자 얼마일까?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자가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럼 이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적어놨잖아. 그지? 그럼 이자를 구하려면 맨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걸 빨리 찾아야지. 사고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아니, 이자는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를 가르쳐 줬거든. 그럼 제가 이자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빨리 잔액을 찾아야지. 근데 여러분, 잔액을 찾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또 문제를 풀 때, 이자는 이겁니다. 딱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빨리 잔액을 찾아야 돼. 그죠? 잔액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숨바꼭질을 하는데 보물찾기에 나무 밑에 숨겨놨다. 그럼 우리 빨리 뭘 찾아야 돼? 나무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딴 데 막 찾고 있어. 보물은 나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우리는 집이나 뭐 담이나 이런 데 가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수험생들 중에 담에가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 나무 밑만 보면 되는데. 자, 이자율은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라 그랬거든. 그럼 딴 거 필요 없어. 뭘 빨리 찾아야 돼? 잔액. 이런 식으로 항상 사고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핵심을 알아요. 응? 야, 문제가 본질이 뭐냐를 딱 깨뚫는다니까. 그럼 거기만 딱 해결한다고. 근데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뒤지고 봐. 온 동네 다 뒤진단 말이야. 의사도 유능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대. 진단을 잘하잖아요. 아, 여기 이유가 있구나. 거기만 딱 하면 되는데 뭐 실력이 없으니까 다 열고 보는 거야. MRI도 한번 찍어보세요. CT도 한번 찍어볼까요? 초음파 다 찍으래. 다 찍고 와서는 아니 모르겠네 이거.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도 실력자가 뭐냐? 이자 딱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잔액이구나. 이자 그럼 잔액을 봐야 되구나. 머리가 아픈데 그럼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야. 그게 전문가라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는 시험에 잘 묻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자 구하는 문제 나오면 잔액을 찾습니다. 그럼 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 사람의 대출 잔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돈 처음 갚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1억에다가 잔액이 1억이잖아. 이걸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목요일쯤 월화수 오늘 수요일이가 지금 앞에 이틀 돼 다른 데 강의하고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800만 원, 700만 원 다양합니다. 900만 원. 그 내가 왜 900만 원입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합니다. 왜 900만 원이 나와요? 왜 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는 또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말한 근거가 없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틀리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어. 자, 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자, 1억에다가 이자율 10% 곱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 1억에 대한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1월달 수업하기 전까지 계산기 하나 장만하세요. 계산기. 계산기. 장만할 겁니까? 네. 확실해? 네. 1월달 계산기 꼭 하나 장만하세요. 얼마 안 해요. 큼지막한 거 10,000원짜리 정도 사시면 돼요. 자, 저기 합치면 2천만 원이죠. 그 은행에 원리금 얼마 갚는다? 2천만 원 갚는 거예요, 첫 해. 자, 그럼 이제 2회차 이자 한번 구해봅시다. 2회차 이자. 그렇지. 이자 얼마예요? 900만 원. 그렇죠. 잔액을 찾아라. 작년에 1,000만 원 갚았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잔액 9천만 원이지 뭐. 9천에 대한 10%니까 이자 900만 원이죠.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2회차 이자는 잔액이 9천이거든, 이제. 작년에 1,000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은 9천만 원이다. 여기다가 이자율 10%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900만 원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요.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7회차 이자를 구해라. 7회차 이자 구하래요. 그럼 7회차 이자 구하면은 7회차 이자 구하라 그래도 우리 뭘 찾아야 된다? 잔액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실수는 하거든. 이런데 실수하는 건 괜찮아. 이건 실수하는 건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회차라는 얘기는 이 사람 지금까지 몇 번 갚았어요? 6번 갚았지. 6번 갚았지. 그러니까 7회차, 8회차 이런 말이 나오면 몇 번 갚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7회차니까 6번 갚았죠. 그럼 4번 남았죠. 그럼 잔액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8회차 그러면요. 8회차는 잔액이 얼마일까요? 7번 갚았죠. 3번 남았다고. 그러니까 8이라는 데 꽂히면 안 돼. 8이라는 데 꽂혀버리면 뭐 2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2번 남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8회차라는 건 7번 갚았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어려운 문제 속한다고. 시험에 보통 20년 만기를 주거든. 20년 만기를 주고는 13회차 이자 이렇게 낸다고요. 하든지 말든지 12번 갚았네. 똑같지 뭐. 그럼 이 원리를 알면 2회차를 묻든 뭐 7회차를 묻든 9회차를 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리를 알면 그랜저를 갖다 주든 포트를 갖다 주든 덤프 트럭을 갖다 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마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다. 자, 그럼 봐요. 7회차 이자는 6번 갚았으니까 잔금이 4번 남았잖아요. 4천만 원이죠. 그럼 이자 얼마인데? 400만 원. 그럼 원리금은 얼마일까요? 1,400만 원이죠. 왜? 원금은 1,000만 원 딱 정해놨잖아요, 위에. 맞아요? 원리금은 1,400이 되겠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제가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몇 프로 이상? 90%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끝장. 사생결단이야. 사생결단.
사생결단. 우리가 사생결단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쟁. 전쟁에서는 패자는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문명사회라서 그렇지. 예전으로 올라가면 전쟁이 나가지고 지잖아요. 그럼 패자들의 국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다 몰살.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자식들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는, 야, 얼굴 때리기 엮이는 게 없어요. 그냥 죽고 죽이는 거야. 그게 사생결단이라고. 소송. 소송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 되죠. 돈 날리고 다 날리잖아요. 명예도 잃고. 뭐 그게 진다는 거 의미가 없죠. 공부도 비슷합니다. 이 시험을 봤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뭐 큰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공부는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있지.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게 극명히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사생결단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끝장을 본다. 끝장. 아시겠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끝장 보고 시험장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가요. 대충 가니까 얻어 터지고 지고 온단 말이야. 시험한테 내가 이기겠다. 이걸 전쟁이라 보고, 끝장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거 싸운단 말이야. 이거 얘하고. 그럼 원근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사례를 딱 주면 이렇게 쫙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쫙.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테이블이 딱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자꾸 봐야 돼. 왜? 내니까. 이거 낸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2회차 원리금은 얼마겠습니까? 1,900만 원이겠네요. 맞아요?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럼 3회차 예산은 제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800이겠죠. 원리금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겠네. 잠깐 봐봐요, 이제. 원금균등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원금균등은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이게 중요해요. 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원금은 일정하다. 원금균등이니까. 이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왜? 원금을 갚아가니까 이자는 줄여야 안 되겠어요? 그럼 원리금 어떻게 될까요? 원리금 줄어들겠지. 이게 줄어드는데 지금 원리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가 주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줄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원금균등 상환에서는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원리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원리금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잖아. 2천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줄어들고 있네. 줄어들고 있죠.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참고로. 자, 이자가 얼마씩 줄어요? 이자는? 금액이 얼마씩 줄어요? 100만 원씩 줄고 있네요. 이자 줄어드는 금액이 똑같네? 이거는 700일 거야, 다음은.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금액이 왜 100만 원씩 줄어들까요? 왜? 1,000만 원씩 갚으니까. 매년 갚는 금액이 1,000만 원씩 똑같잖아요. 그럼 갚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자도 똑같이 줄어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자는 내가 돈 갚은 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번 달에 100만 원 갚았어.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자 늘어나 줄어들어 그대로야. 이자는 줄어들어.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될까? 100만 원 갚은 만큼. 이자가 5%면 100만 원에 5%, 이자가 5만 원 줄 거야, 내년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갚은 만큼 이자가 줄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갚으니까 이자도 100만 원씩 줄고 있잖아요. 이것도 알면 좋아요. 이런 거를 가니까 자꾸 고민을 하면서 얘는 왜 100만 원에 왜 줄지? 아, 이래서 주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그냥 뜯어 먹어 버려야 돼, 얘를. 응? 뜯어 먹어 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시험장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이겨. 시험에 꼭 나온 애들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걸 한번 완성을 시켜보세요. 이거 다 지어버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 와 기쁘다 이렇게 기뻐 날 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다 하면서 완전 막 크게 한번 고함 지르면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같이 축하드려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 것이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기분 좋다 이걸 느껴봐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느껴봐야 돼.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실력이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듣고 그런갑다 이건 안 돼. 내가 집에 가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원리를 깨달을 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럴 때 이 사람이 공부에다 원동력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희망이 보이네.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하고 모레 하면요 잊어먹고 그게 안 돼요. 며칠 지나서 하려고 잊어버리니까 할 엄두가 안 나. 그 복습은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자, 원금균등 봤어요. 자, 두 번째 원리금균등이죠. 자, 원리금균등 보겠습니다. 이것도 은행에 원금을 갚고요. 이자도 갚고 이거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은행에 갚습니다. 자, 이것도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갚아가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이름을 보니까요. 원리금균등이에요. 원리금균등이라고. 저는 원금균등이었는데 원리금균등이라고요. 그럼 이 말은 이 원리금을 똑같이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리금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원리금 즉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이 식 중요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얘예요. 얘. 저당 상수. 저당 상수.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씁니다. 만약에 원금 균등인데요. 원금 균등인데 저당 상수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당 상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꼭 기억합니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과 관계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낸다 이거. 잘 낸다. 잘 낸다. 잘 낸다. 잘 낸다. 자, 그러면요. 대출금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지금 저기 자료에 지금 저당 상수가 없죠? 그 시험에서는 자료를 줘요. 저당 상수를 준다고요. 그럼 제가 편의상 저당 상수를 임의로 하나 줄게요. 저당 상수가 0.17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 상수가 0.17. 제가 그냥 임의로 준 겁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이 어떻게 될까요? 대출원금 얼마예요? 1억. 저당 상수 0.17이라 그랬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1700. 그래서 원리금은 17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차입자는 1700, 1700 이렇게 갚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어떻게 갚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자 물어봅니다. 자, 1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1회차 이자
이자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잔액. 그럼 잔액 빨리 찾아라 말이야. 잔액을 빨리 찾아라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돈 하나도 안 갚았잖아 지금 이 사람. 1억이지. 이자율 10%. 그럼 이자 얼만데? 그래요. 1,000만 원이에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1회차 이자 어때요? 같죠? 같을 수밖에. 돈 하나도 갚은 게 없는데 지금. 처음 돈 갚으러 왔는데 당연히 이자 같아야지.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는데 지금 돈 처음 갚으러 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이자 지급액은 같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해보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제가 봐서 수험생분 중에 제가 오늘 배운 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이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혼자서 종이 이렇게 쭉 해보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뭐 한 3% 될란가? 1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 겁니다. 아마. 그 100명 중에 3명은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 꼴랑 그거 보고 합격한다고요? 그래 꼴랑 그거 보고. 그 사람 다른 것도 할 거거든. 하나를 보고 열을 그거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하세요. 그래서 하면 합격이네. 간단하다 그치? 하면 되는 거야. 이걸 해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원금은 얼마일까요? 700만 원이다. 이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합치게 1700이니까 700이 돼야지. 이거 두 개 가르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1700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2회차 이자. 이게 이제 어렵다고. 2회차 이자. 어려울 것도 없지. 뭐 원리 말면 2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이자를 구할 때 뭘 찾아라? 잔액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잔액을 찾아라. 잔액 얼만데요? 9,300. 잔액을 찾아야지. 700 갚았잖아, 원금. 이 표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 1회차 때 작년에 2022년 12월 31일 날, 이게 지금 2022년 11월 31일이고, 이건 2023년 12월 31일이잖아요. 1년 지났다고요. 그럼 일단 대출 1억 빌려가지고 작년에 얼마 갚았어? 그럼 잔액 얼마야 지금? 그래, 그걸 왜 계산을 못하노? 이걸 왜 계산을 왜 못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 은행 가면 돈 달라는 대로 갚겠는데 보니까. 잔액 계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자 1,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도 이자 1,000만 원입니다. 이자 똑같이 계속 1,000만 원 낼 사람들이야. 이자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작년에 갚았는데 왜 이자 똑같아요?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원금을 갚았는데 왜 이자가 안 줄어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잔액을 구하라고요. 잔액. 그러면 잔액이 얼만데요? 9,300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하라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9,300이 10%는 이자 얼마입니까? 930만 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원금?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770만 원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안 빼더라도 가만히 봐요. 이게 중요하다,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해. 이자가 얼마 줄었어요? 70만 원 줄었죠? 그러니까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잔액에다 이자를 곱해도 되고요. 작년에 얼마 갚았어요? 700 갚았지? 갚은 만큼 이자가 준다니까 700에 대한 10%만큼 이자가 준다고요. 그 70만 원 줄었잖아. 그죠? 갚은 만큼 이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70만 원이 줄었어, 이자가. 그럼 원금 부분은 70만 원이 늘어나야 이 두 개 합친 게 항상 1,700으로 고정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늘어나야 이거 두 개 합친 게 다 1,700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줄어든 만큼 뭔가 똑같은 게 들어와야 일정해지지.
그렇죠? 잘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거 원리금 균등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부분은 일정하다. 1700으로 일정하다. 자, 그런데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죠. 이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갚아가니까. 자, 그 대신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 부분은 증가한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우리 원리금 균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했어요. 자, 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한번 봐보세요. 자, 원금 균등 상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원금을 물어볼 일이 없어요. 원금 균등 상환인데 원금을 묻겠어요? 안 묻지. 그 원금 균등 상환에서 뭘 물을까요? 원리금을 묻죠.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데요? 감소한다고요. 계산 문제도요. 3회차 원리금 구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금은 안 물어봐요. 원금 균등이니까 뭘 묻는다 우리에게? 원리금. 자,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에서는 뭘 물을까요? 원금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원금 부분을. 그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금 균등하고 중요해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중에 어떤 게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아요? 보면 되잖아. 어떤 게 처음에 돈을 많이 갚습니까? 아니, 1회차 2천만 원 갖고 얘는 지금 1,700 갖고 있잖아. 첫 번째, 처음에. 좀 관심 없어요? 처음에 돈 누가 많이 갚는 이것도 구별 못하면 어떻게 다 적어놨는데.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는다. 시험 문제야 이런 거 다. 원금 균등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갚는다. 시간이 갈수록 갚는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야.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어? 하지만 원리금 균등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액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 처음에 많이 갚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1회차 불이백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X죠. 그렇게 시험이 낸다고요. 원금 균등이 1회차가 많다고요. 1회차 이자는 똑같지. 1회차 이자는 똑같지만 내는 돈은 원금 균등이 많이 낸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또 봅시다. 2년째 됐을 때 은행에 돈 갚으러 왔어. 다 갚아버리려고.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대출 잔액이 작을까요? 원금 균등이 작겠죠. 왜 원금 균등 처음에 많이 갚았다 그랬잖아. 많이 갚았으면 잔액이 작잖아. 그죠?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대출 1억 받아가지고 많이 갚았으면 잔액이 작을 거고 적게 갚았으면 많이 잔액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돈을 많이 갚았다 처음에. 그럼 잔액이 작다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은요. 저당상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원금 부분은 증가한다. 이거 잘 좀 집에 와서 꼭 좀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최정식이에요. 최정식 상환, 점정식 상환은 뭐냐면 그 뜻이 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내는 돈이 많아진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저 최정식 상환은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OX. X지. 은퇴 예정자들은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럼 저건 누구한테 적합할까요? 젊은 층. 지금은 소득이 얼마 없지만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들에게 유리한 제도란 말이야. 저게. 젊은 층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지금 소득이 얼마 없는 애들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갚아라 그러면 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 원금 균등은 어떤 사람들에게 맞아요? 지금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요. 은행에 10년 동안 은행에 돈을 가장 적게 갚는 방식이 뭘까요? 원금균등이겠지. 원금균등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갚으니까 전체 이자가 작지 않겠어요? 어차피 돈은 1억 빌렸잖아. 어차피 돈 빌리는 건 다 1억이거든. 결국 이자 금액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으로 갚을 때하고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하고 최정식으로 갚을 때하고 어떨 때 은행에 이자를 제일 많이 내겠어요? 최정식이지. 이제는 처음에 얼마 안 갚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갚아갈 거야. 근데 나는 매달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아. 이자만 내. 이자만 낸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제 원금을 갚아요. 그럼 이게 이자 많이 낼까 적게 낼까? 많이 내지. 지금 원금 갚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갚은 게 없으니까 이자 많이 내야지. 어차피 1억은 갚아야 되는 거고. 근데 원금균등은 뭡니까? 처음부터 원금을 뚝뚝뚝 팍팍팍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자가 작겠지 뭐. 그렇죠? 총 납부액 얘가 제일 작아요. 얘는 제일 많아요. 총 납부액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본인들이. 그래, 본인이 방법을 찾아야 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집어 넣으실 수는 없거든. 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갇힌 얘기 했습니까? 해드렸죠? 키를 내가 열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돼. 자, 책 한번 보세요. 여기 80페이지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자, 그 2번이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이.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부분은 일정하죠. 원금은 일정하다. 이자는요? 감소. 이자는 당연히 줄죠. 자, 원리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중요하다고요. 원리금이 감소해요. 그 중요하다고요. 자, 3번 한번 봐보세요. 초기 자금 회수가 빠릅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빨리빨리 되죠. 은행 입장에서 빨리빨리.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빨리빨리 갚는 거지. 빨리빨리 갚는 거야. 빨리빨리.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회수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봐봐요. 줄칩니다. 조기 상환 시 미상환 잔금 동그라미. 잔금의 비중이 가장 어때요? 적다. 대출 초반에 돈 갚으러 가면 잔금이 제일 작다고요. 자, 2번. 원리금 균등. 2번이 중요하죠. 2번. 원금 상환분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하다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자는요, 당연히 줄겠죠. 하지만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은 불변이죠.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불변 일정. 자, 밑에 박스 보세요. 그 기억 별표예요. 자,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어떻게 구합니까?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한다. 저당 상수 동그라미 해놔야 돼.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란 말 안 나와요. 자, 3번에 최정식, 점정식 볼게요. 2번이 중요하네요.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 말이야. 보유기간까지는 몰라도 돼요.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층이 유리하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